때로는 가시밭길도 자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낙연 대 김부겸, 김부겸 대 이낙연.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이낙연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176석의 거대 여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직접 포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낙연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이란 호칭이 아직 입에 잘 안 붙네요. 저는. 예. 의원으로 지낸 기간이 훨씬 길었지요. 사실은 오선이시죠. 예. 오선이세요. 근데 워낙 그 사이에 지사도 지내시고 총리도 하시고 예. 해서 예. 스스로도 조금 낯설지 않으세요? 그 호칭이 오랜만에? 뭐 편안함도 있고요. 낯설기도 하고요. 지사나 총리보다는 예. 국회가 더 거친 곳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뭐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총리가 더 어렵습니까? 국회의원이 더 어렵습니까? 양쪽 다 어렵지요. 예, 총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요. 물론 국회의원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은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지요. 종류가 다르죠. 네, 총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회의원은 그 과정상에 부닥치는 일들이 많지요. 많죠. 찬성, 반대, 또 언론들도 이 정부보다는 국회 쪽이 출입 기자가 훨씬 많고요.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뭐 어딜 가나 10명 넘는 기자들이 에워싸 가지고 마구 알 수 없는 곳에서 화살을 쏘아야 되니까요. 네. 화살 그동안도 몇 번 맞으셨죠? 예. 아프십니까? 아프지요.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있는 이낙연 의원. 아, 당대표 결국 이제 도전하겠다 선언을 하셨는데 꽤 오랜 시간 고민하셨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서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이유? 예,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출마를 한다고 하고 또 대표가 됐을 때는 저 때문에 자칫하면 전당대회가 7, 8개월 만에 또 있어야 한다는 예. 것이 당한테 미안하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정당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비용이 5분의 1로 절감되고 절차가 간소해지죠. 제가 안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데 네 입으로도 그 말을 했는데 그때 너는 어디서 뭘 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 뭐 임기 제한도 있고요. 또 당내에서 당권 대권 분리하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저 혼자 전국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라고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눈앞에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외면하고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자문이 생겼죠. 그래서 도리가 없다. 여길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 위기를 사실 뭐 다른 당대표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는 모르죠. 그러나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이낙연이 한번 해봐라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아닙니다. 전 관계없는 일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하. 네네. 사실은 13개월 연속으로 지금 대권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열망을 모아준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도 당대표로서 누구냐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아, 그 조사도 네네. 역시. 그런데 일반 국민의 50% 넘는 분들 또 당원의 70% 넘는 분들이 이낙연이 해봐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건 말씀. 외면하고 저는 다른 할 일이 있는데요라고 돌아다녔을 때 아이고 잘했다 하고 칭찬할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선거니까 상대가 있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상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김부겸 후보 한 명 계세요. 네. 이런 질문 어떨까 모르겠어요. 김부겸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예, 유연함 또 관용
그런 게 있죠. 참 좋은 제목입니다. 네. 유연함, 관용. 그러면 이 점은 김부겸 후보보다 내가 낫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김부겸 의원보다 조금 더 살았다. 또 두 사람의 경험의 분야가 조금 다르다. 예, 그런 정도 아닐까요? 네. 김부겸 후보보다 장점이 없으시면은 그럼 김부겸 후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당원께서 예. 이낙연이 한번 해봐라. 이 국가적인 이기에 너의 수완을 보여다오 하는 것인데요. 두려움을 안고 국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김부겸 의원은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낙연 후보는 대권 도전을 하실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중도에 하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김부겸 의원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대권 불출마. 네. 이것이 김부겸의 큰 장점이다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 무엇보다도요.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까 라는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 가장 큰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당을 2년 동안 맡겠다는 분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점에서의 경쟁이 올해부터 달아오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년 봄에 누군가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경쟁이 내년 봄까지 미뤄지는 것이지요. 바뀔 테니까. 네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향한 경쟁을 꼭 올여름부터 해야 되는가. 오히려 국가적인 위기 때는 그런 경쟁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강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실제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잠깐만요. 그리고 네, 미안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당으로서 거대 여당으로서 이 국난의 시기에 최상의 태세를 갖추고 이 국난에 대처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부겸 의원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조금 더 아까 경험의 분야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당대표 도전이시니까 이제 뭐 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네. 가장 주된 이유를 어디서 보십니까? 네, 최근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네, 북한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요. 또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부동산 값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 문제가 있었죠. 네. 네, 그런 문제들로 국민들의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것이 더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들 그러니까 인천 국제공항 사태,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국민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던져준 거다. 특히 인천 국제공항 사태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것은 두 가지는 다른 사안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니 왜 기성세대들은 자기들 누릴 거 다 누려놓고 2030의 사다리는 끊어놓느냐. 자신들은 일자리 풍부할 때 다 취직해놓고 우리는 취업도 어려운데 그나마 공정경쟁까지 보장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것과 아니 자기들은 아파트 담보대출 팍팍 받아가지고 집 다 사놓고 수도권에 집장만 해놓고 왜 우리는 대출 받는 길도 막아놓느냐. 뭐 이런 이제 2030들의 불만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느 경우에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좀 더 편하게끔 배려해 드려야죠. 아까 부동산 문제도 뭐 과세 강화다 또는 공급 확대다 또는 과잉 유동성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만 그 어느 경우에도 청년들을 주택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절망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층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요자, 청년층, 전월세 입주자 또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 문제는
청년 취업 그리고 청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죠. 네. 그 부동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특히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공직자들은 집 한 채만 갖고 다 팝시다라는 이야기를 주도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런 분이 청주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 아파트를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글쎄요. 뭐 재산만 놓고 봤을 땐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공직자로서 과연 바람직했던 것이냐 그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바람직했던 것이냐에 대해 많이들 쓴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청와대 실장도 강남 집값은 더 오를 테니까 못 판 거 아니야? 이제 솔직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다는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청주 아파트는 비워놓고 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예, 팔린 지도 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10년 훨씬 넘게 소유했었고 예. 아드님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그것을 제가 합당한 처분과 합당한 처신과 합당한 조치가 기대된다. 그런 게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직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어떤 네. 공직자기 때문에 네. 팔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합당한 처신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네. 파는 걸 넘어서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당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직을 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도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됐고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겠다. 본인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본인께 들렸어요? 네. 본인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건 알겠다고요. 이러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설명하시면서 집은 팔겠다고 아니 그런 뭐 그건 제가 그대로 옮기기는 뭐하고요. 네, 국민들의 실망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뭐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미 이제 팔려고 알아보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을 내려놓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뭐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강남 아파트 처분까지를 어제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당권 주자 이낙연 의원 만나고 계십니다. 국회 상황도 좀 여쭐게요. 통합당이 이번 주에 국회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충돌할 지점이 꽤 많아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선언을 하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일 처음 만나겠다. 예. 그러셨어요. 네. 제일 처음 만나서 제일 첫 마디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님을 제가 80년대 초부터 이렇게 배워왔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1985년이었던가 전두환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제가 실명제를 연기할 것 같다는 보도를 특종했었어요. 동아일보 기자. 동아일보 일면 머릿기사로 그걸 실었었는데요. 예. 그 소스가 출처가 김종인 당시 의원이셨습니다. 뒤늦게 고백하지만요. 그 취재 대상이셨군요. 그때. 네네. 예, 밤늦게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그분 댁으로 쳐들어가서 그것도 기억하세요? 네네 이렇게 여쭈었는데 예. 그냥 굉장히 취재하기 쉬웠어요. 술술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분이 원래 좀 술술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예. 그럼 이야기가 잘 통할까요? 이번에 만약 당대표가 돼서 그때 그 취재원이었던 김종인 위원장과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보다는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래도 오랜 신뢰관계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만만치는 않아요. 네. 만만치는 않아요. 네. 뭐부터 풀어야 하냐면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공수처. 네. 법정 시한대로라면 7월 15일에 출범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통합당에선 이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2명 우리가 내야 하는데 그거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 따라 내야지요. 그 법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예. 당시에 미래통합당
이었습니까? 이름이 아니면 그 전신이었죠. 그렇죠. 예. 네네. 반대했으나 그러나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이라면 따라야지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헌법재판소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그 다음 문제지요. 그런데 안 따르겠다는 입장은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그럼- 끝까지 안 따른다면.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국회의 의결 자체를 승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중대한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을 뭐 끝까지 해보겠지만 정 안 되면 통합당 배제하고 가는 겁니까? 그건 좀 더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실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그런데 21대 국회는 그런 구태는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배제하고 간다 해도 만만치가 않은 게 뭐냐면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그 공수처장 후보에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게 네. 지금 법 아닙니까? 네. 근데 통합당이 2명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통합당이 안 내면 6명이 안 돼요. 정족수가 안 차요. 그러면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법을 그럼 다시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추진해야 한다. 통합당이 끝까지 동조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은 빠르고요. 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는 것이 옳다. 이것은 미래통합당도 인정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대표가 혹시 되시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얘기하시면 이미 한참 좀 뒤에 얘기긴 합니다만 네, 네. 그때까지라도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내가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 설득해내겠다는 자신이 있으세요? 해봐야죠.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하나가 네.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해결하고 조정해야 되는 큰 숙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네. 충돌들입니다. 네. 혹자는 항명이라고 하고 뭐 혹자는 외압이라고 부르는 건 다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전당대회가 8월 29일인데요. 그때까지 지금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아야 하죠. 네. 안아야 하죠. 네. 안을 거라고 지금 단언하시는 뭐 근거가 있을까? 계속 있어 않을 왔는데. 거라고 본다는 것을 단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강한 희망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아니 그 특정 사안 특히 검찰 내부 인사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법에 따라 수사 지휘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 다 풀리는 것 아닙니까? 윤 총장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 그럼요. 수사지휘권, 그러니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은 이번에 빠져라라는 거거든요. 이번 이 수사지휘 라인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국의 검사장들은 그거는 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니, 위법해 보이니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게 전국 검사장들의 뜻인데 이낙연 의원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장관의 합법적 그 지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윤 총장이 안 받아들이면 그 뭐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그것은 보세요. 그 다음 문제죠. 네,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때 당연하고 현명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분 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인데 네. 지금 뭐 저 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탄핵 안 네. 낸다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몇몇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기도 네, 하고 그 얘기는 요즘은 수그러들었죠. 수그러든 상태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 그만둬야 된다고 보세요? 받아들이면 두 분 다 일할 수 있죠. 윤 총장이 받아들이면. 네. 안 받아들이면. 그건 가정이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계속 이렇게 같이 가실 수는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것이죠. 윤 총장 오늘 여기 모셔서 같이 인터뷰하고 싶네요. 예. 네, 윤 총장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당대표 할 거라는 스케줄을 이제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대권 도전의 뜻도 공식화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네. 중간에 이제 그만두신다는 뭐 의견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어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도 가능성이니까. 예, 그걸 뭐 미리 예고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민주당에는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
대권 주자 선호도 13개월 연속 1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굉장히 과분하지요. 국민들의 뭐 기대나 목마름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저에게 투사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마름. 이낙연이라는 주자에게 바라는 건 뭐라고 보세요? 어떤 목마름? 문제를 해결해 가는 리더십. 리더십. 네, 그런 데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이낙연 의원께서 총리 시절에 그 굉장히 진중하고 네. 신중한 이런 네. 것들이 의원이 돼서는 혹은 당대표가 돼서는 뭔가 조금 더 분명해져야 할 텐데 지금도 너무 진중하시기만 하는 건 아니냐.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정치인 이낙연으로는 혹은 리더 대통령 이낙연으로는 뭐 이런 의견도 좀 들어오는데요. 예, 우리가 그 체조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예. 평소 훈련량이 많은 선수일수록 이 자세가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안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안정감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 저에 대해서 안정감 또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훈련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예. 어떤 정책 방향을 얘기할 적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이죠. 네네. 조금 전에 우리 윤석열 총장 얘기했는데요. 네. 13개월 동안 1위를 쭉 달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지금 윤석열 총장이 3위로 올라서서 네. 지난주 지지난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뭐 국민의 뜻이니까요. 뭐든지 받아들여야죠. 그것도. 네. 이 현상은 좀 기이한 현상 아닌가요? 현직 검찰총장이. 예, 뭐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네. 하는 것에서 윤 총장에게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죠. 끝.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정말 너무 신중하게 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아니요. 예. 그렇기보다는 예.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마구 떠오르는 그런 편은 아니죠. 네. 네.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 떠올라도 입 밖으로 잘 안 내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우리 이낙연 의원과 그건 인터뷰를 당연합니다. 하면서.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니까요. 책임이 따르니까. 네. 근데 총리 시절에 여기 나와서 인터뷰하실 때보다 지금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김현정 씨가 지금 더 적극적이 되신 거 아니에요? 총리 때보다. 네. 제 질문이 그때보다도 날카롭습니까? 그렇습니다. 하하. 제가 긴장시켰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예. 당대표 선언을 한 이낙연 후보, 네. 이낙연 의원과의 인터뷰 마치고요. 김부겸 후보 인터뷰는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함께 듣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